다른 사람 있다는 게 참 낯설어. 뭔지 모를 서운함은 이기적인 거니. 한땐 소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던 우리 둘은 이제 남이 됐고 모르는 사람이야. 넌 완벽히 잊었나 봐. 이렇게 넌 잘 사는데 나만 끝을 밀었나 봐. 나만 그랬나 봐. 솔직한 맘을 말하면 좋은 사랑 안 했음에 가슴 아프게 지내길 바랬어. 너는 행복하겠지. 많이 설레이겠지. 나 없이도 웃는 네 모습에 이제야 실감이 나. 넌 완벽히 떠났나 봐. 확실히 날 떠났나 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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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목소리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와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뭐, 그, 여러 해 동안 사실 이제 뭔가 좀 하려고 하면서도 많이 좀 준비도 안 되고, 특히나 뭐, 코로나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오프라인 세미나라든가 뭐 온라인 세미나도 사실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번 기회에 이렇게, 다시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로 이렇게 한번 또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우선 뭐, 미리 저희가 세미나 이제 안내드렸듯이, 우선 저희 먼저 또 이제 대표 리더이신 최영순 대표님 대표 리더하고 그다음 이제 차기 이제 저희 대표 리더님 교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되는 박진 교수님 네, 인사 말씀 먼저 듣고 저희 세미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순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 리더를 하면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자주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정말 좋은 자료, 좋은 준비 많이 했으니까 세미나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새로 맡기로 해주신 꽉진 교수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곽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우리 정 대표님하고 잘 논의해서, 그리고 전임 최영순 우리 대표님하고 잘 논의해서 좀 다양하게 세미나도 진행하고 오프라인 활동도 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바라면서도 그러면 잠시 저희 서울 챕터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세미나를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화면 좀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동의하면?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그 서울 챕터 홈페이지는, 이 왓츠프 그 글로벌 홈페이지 아래에 그 왓츠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챕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 그 하위에 여러 가지 이제 챕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는, 아시아 지역의, 어, 서울 챕터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코리아 챕터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서울 챕터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서울 챕터로 바뀌기 시작한 거는 2019년 3월부터 이렇게 서울 챕터로 이렇게 재출발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챕터에서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았었고요. 과거 이제 행사들을 보면 저희 서울 챕터 첫 활동이 2011년 10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 서울 챕터에서는 주로 이제 하고자 하는 역할은 글로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뭐 이런 그 정보부와 관련된 기술들, 자료들을 국내에 전파하고 소개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주로 이제 프로젝트는 저희가 단독 프로젝트라기보다는 글로벌에서 만들어진 여러 자료들 중에서 국내에 전파했으면 좋겠다 싶은 자료들을 대상으로 번역 작업들을 해서 이런 세미나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작업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뭐 이런 그 시큐어 코딩이나 텍스트 가이드라는 것들도 번역을 많이 해왔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탑10일 겁니다. 그래서 탑10에서도 그냥 이제 탑10이라고 하면은 우리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탑10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사실은 그 탑10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탑10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앞서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모바일 탑10에 대한 이제 번역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모바일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좀 많이 번역들 작업들을 진행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펌웨어에 대한 테스팅 뭐에 대한 기본적인 뭐 가이드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많이 알고 계실 LLM, 즉 뭐 인공지능에서 LLM 쪽 관련해서 이 LLM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보안에 대한 이슈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쪽뿐만 아니라 이제 LLM 쪽 관련해서도 탑10을 현재 번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마지막 최종 검토본을 지금 그 사이트에 오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글로벌하고 같이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계획대로라면 한 뭐 빠르면 5월 초나 정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번역본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급하게 뭐 빠르게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오하스프 챕터 서울 챕터에 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와 더불어 지금 아마도 이제 좀 궁금해하실 게 이제 탑10이 지금 현재가 저희가 2017 이후에 뭐 번역을 지정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최근에 이제 그 탑10 2025 버전이 현재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이제 그 팀에서는 현재 중순 그냥 금년도 중순 7월경에 오픈 예정이라고 이렇게 현재 하고 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빠르거나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10 2025도 나오면 저희도 뭐 빠르게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제공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왓츠프 저희 서울 챕터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마무리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그러면 계획된 대로 첫 번째 주제인 Non-Human Identity Top 10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어, 저희 그 김동현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대표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번에 OWASP 탑 10으로 새로 지정된 샌드박스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나뉴먼 아이덴티티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 노뉴먼 아이덴티티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보안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오아스프 도움을 많이 받아서 번역도 해보고 또 한번 소울 챕터에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크리밋이라는 회사를 이제 창업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크리밋이라는 회사에 잠깐 소개를 드리면 노뉴먼 아이덴티티 보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노뉴먼 아이덴티티를 좀 더 뒤에 설명하겠지만 뭐 API 키 유출이라든지 내부에서 사용을 잘못하고 있는 패턴들을 찾아서 보안팀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마지막 회사는 이제 뒤에 또 발표한 성진님이 다니고 계신 회사인데 샌드버드라고 하는 미국의 본사를 둔 B2B 사스 API를 만드는 회사에서 클라우드 보안을 담당했고요. 11년 정도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필드에서 좀 일해왔고 데브세옵스나 아니면 인증이나 인가나 지금 노뉴먼 아이덴티티에 관심을 가지고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뉴먼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새는 이제 휴먼 아이덴티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사용하시는 아이디나 비밀번호나 아니면 패스키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노뉴먼 아이덴티티는 서버나 아니면 API나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나 아니면 특정한 워크로드에서 창고되는 인증 정보를 모두 다 노뉴먼 아이덴티티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새는 이제 AI가 에이전트화 되면서 에이전트끼리 인증을 하는 도구도 API 키나 아니면 노뉴먼 아이덴티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슬랙 웹훅이라든지 사스를 통해서 자동화를 한다든지 사스끼리 연동할 때 사용되는 인증 정보들도 노뉴먼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클라우드는 다들 이제 유노멀이 됐을 텐데 AWS나 뭐 GCP나 아니면 애저 같은 대형 클라우드들을 연동할 때 사용하는 API 키나 뭐 액세스 키나 서티피케이트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노뉴먼 아이덴티티 본주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요새는 대부분 자동화라든지 데브옵스 문화가 익숙해지면서 점점 더 이제 노니먼 아이덴티티의 개수가 늘어나고 위협이 늘어나서 OWASP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노니먼 아이덴티티 관련한 보안 사고를 겪어본 비율을 봤을 때는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17%는 이미 이런 API 키 유출, 노니먼 아이덴티티 키 유출로 인한 사고를 겪어봤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5% 정도는 우리 사고 당한 것 같은데 이게 노니먼 아이덴티티 때문인 건지 아니면 모르겠어 라고 대답한 비율도 35%나 돼서 보안적으로는 가시성 확보도 좀 부족하고 사고율도 상당히 높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아스프에서도 노뉴먼 아이덴 탑 10을 발표를 했고요. 대신에 지금은 인큐베이터 프로젝트입니다. 아직까지 프로젝트 규모가 크지 않고 25년도, 24년도 말쯤에 시작해서 25년도 1월 달쯤에 탑 10이 이제 처음 버전이 공개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프로젝트도 이제 단위가 올라가면서 조금 더 큰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번역을 조금 깃허브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저 혼자 이제 이 모든 탑10을 이제 분석하고 이 위협이 실제로 맞는지 그리고 한국 실정에 맞는지 용어가 맞는지 이런 걸 검토하는 데 조금씩 오래 걸리고 있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깃허브에서 PR을 알려주시거나 또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요 프로젝트를 리딩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서 도움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10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적절한 오프보딩이라는 취약점입니다. 이제 부적절한 이제 오프보딩이라는 말은 사용이 중지된 어플리케이션에서 참조되고 있는 인증 정보 NHI를 폐기하지 않은 경우나 아니면 퇴사한 직원이 관리하던 노뉴먼 아이덴티티 예를 들어 개인이 발급했던 AWS 액세스 키 같은 거를 폐기하지 않은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퇴사한 직원이 접근 가능했던 노뉴먼 아이덴티티를 폐기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마지막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소스 코드에는 소스 코드 내에 뭔가 액세스 키라든지 노뉴먼 아이덴티티가 하드 코드 되어 있고 이걸 퇴사한 직원이 접근이 가능했는데 해당 키는 그러면 이제 알게 된 상태인 거죠. 제3자가 퇴사한 직원이 알게 된 상태라서 이런 키들로 파악을 하고 폐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노뉴먼 아이덴티티 취약점은 사실 퇴사하면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가져간다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악용하기는 엄청 쉬운데 탐지하고 뭔가 보완을 하고 개선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해져 있는 취약점입니다.
대충 시나리오를 보면 뭐 저희가 이제 뭐 지문 인식이나 뭐 패스키라든지 아니면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IDP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휴먼 아이덴티티는 곧장 폐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스 코드에 하드 코드 되어 있거나 자동화를 위해서 기입되어 있는 API 키들을 폐기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해당 직원이 해당 키에 접근했는지 사실로 알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휴먼 아이덴티티는 폐기됐지만 논휴먼 아이덴티티는 폐기되지 않아서 퇴사한 직원이 지속적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정보를 유출하는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뉴스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 사례는 이제 해고당한 직원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회사 내 컴퓨터의 테스트 시스템을 완전히 지워버려서 약 100만 달러에 가까운 91만 8천 달러를 이제 91만 8천 달러의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레이오프가 좀 많이 되면서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고 이 사례는 싱가포르에서 이제 해고당한 직원의 악의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사한 직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노뉴먼 아이덴티티를 파악하고 어떤 사람이 접근을 했는지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하고 교체를 해줘야 되는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시크릿 릭 관련입니다. 이제 API 키라든지 아니면 토큰이라든지 웹훅 URL 등의 내부 유출이나 아니면 외부 유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AWS나 뭐 Azure, GCP 등의 대형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의 액세스 키 유출로 인한 사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라나 노션이나 협업 도구 같은 경우도 API 키들을 발급하고 개발자분들이 자동화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라나 노션 등의 협업 도구 API 키가 유출되어서 내부 자료가 유출되고 또 사고가 전파되고 레터럴 무브먼트가 되는 사례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 발생되고 있는 사례인데 슬랙 웹훅이나 아니면 뭐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들의 자동화를 위해 사용하는 웹훅이 유출되어서 악성 코드들의 CNC로 계속 악용되는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레어를 만드는 공격자들은 확보한 웹훅을 토대로 이제 우리 CNC 서버가 아닌 피해자가 또 다른 CNC 서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저희 회사가 관련해서 좀 리서치를 한 건데요. 버셀이라고 하는 Next.js를 호스팅해주는 프론트엔드 서버가 이제 한 전 세계 70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 OSINT를 보니까 70만 개 정도가 있고 해당 70만 개 사이트에서 저희가 6만 개 정도를 샘플링하고 실제로 동작하고 있는 비즈니스 웹사이트를 6,600개 정도 필터링 했는데 0.5% 정도에 해당되는 웹사이트들의 프론트엔드 코드,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저희가 발견했고요. 보통 이제 AWS 키라든지 아니면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미국의 결제 모듈을 담당하고 있는 키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클라우드 자산을 공격자가 탈취한다든지 아니면 결제 모듈을 탈취해서 사기 행위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취약점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고들을 좀 더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사고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개발자가 GitHub에 이제 애저 스토리지에 접근할 수 있는 SAS라고 하는 토큰을 올렸는데 이제 연구 모델을 공유하기 위해서 올렸던 코드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 토큰을 통해서 공격자는 38TB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고 해당 내부 정보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스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오픈 AI 영업 비밀 같은 거 또는 내부 서버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2023년도 말에 큰 피해를 한번 입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에서 조사한 자료를 저희가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31% 정도는 시크릿 관리를 부족해서 이제 시크릿 관리를 못해서 발생한 사고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21% 정도는 클라우드 사고를 이제 많이 담당하던 담당자들이 초기 사고 조치 중에 시크릿 관련한 작업 비율이 21% 정도나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게 좀 있고 실제 내부 환경을 좀 조사했을 때 37%의 조직에서는 환경 변수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코드 내에 하드 코드가 되어 있어서 이 코드가 유출된다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 같이 아까 보셨던 버셀 사례처럼 어플리케이션에 같이 노출되어서 유출의 위협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요새 다른 보안 위협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서드 파티 이슈인데요.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세 번째 사례는 이제 취약한 서드 파티 NHI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VS 코드나 아니면 다양한 IDE의 플러그인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스나 클라우드를 연동할 때 공급업체가 좀 취약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로 인해서 나의 노뉴먼 아이덴티티가 IDE 플러그인을 통해서 유출이 발생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은 이제 GitHub이나 아니면 VS 코드 내에 존재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러그인을 잘못 설치했다가 유출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 취약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사스 도구를 연동했는데 해당 데이터 내에 노뉴먼 아이덴티티가 포함되어 있어서 데이터가 유출된 사례가 좀 있고요.
그리고 AWS나 GCP나 애저를 연동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있을 텐데 제3자 업체랑 연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로그 솔루션을 연동하신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서비스들이 취약해서 서플라이 체인 어택을 당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면서 약간 좀 큰 사례는 이제 비욘드 트러스트라고 하는 워크스테이션에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가 있는데 비욘드 시큐리티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욘드 시큐리티 내에 API 키가 하나 있었고 비욘드 시큐리티가 해킹당하고 비욘드 시큐리티 내부에 API 키가 있었는데 해당 키로 이제 미국 재무부의 워크스테이션에 접근할 수 있었고 해당 워크스테이션에 있는 민감 자료를 외부로 반출시키는 공격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비욘드 시큐리티는 참 보안을 잘하는 회사인데요. 이 사건은 미국 정보를 노린 중국 지원을 받은 해커가 이제 APT 공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노뉴먼 아이덴티티 관련한 위협은 중간에 있는 비욘드 트러스트 내에 노출되고 있는 내부 노출되고 있는 API 키가 있어서 미국 재무부의 워크스테이션까지 공격자가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안전하지 않은 인증이 됩니다. 보통 이제 저희 웹 취약점에서도 많이 나오는 인시큐어 어서티케이션이고요. 이제 많은 벤더사들이 OIDC나 아니면 OAuth 방식으로 서로의 서비스를 연동하는 걸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테라폼이라고 하는 IAC 도구를 AWS하고 연동하기 위해서는 테라폼 클라우드란 서비스가 하나 존재하고 있고 테라폼 클라우드와 AWS의 신뢰 관계를 OIDC 방식으로 맺은 다음에 테라폼 클라우드에서 AWS 리소스를 배포하게 연동하는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또는 길랩을 연동해서 소스 코드를 바로 AWS S3에 배포한다든지 하는 방식들이 계속 OIDC나 아니면 OAuth나 토큰을 통해서 연동하는 방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OIDC의 인증 범위를 지정할 때 정확하게는 AWS를 예를 들면 AWS IAM 롤을 OIDC로 연동할 때 신뢰관계 정책을 너무 넓게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는 테라폼 클라우드에서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모든 이제 권한 어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공격자는 그러면 테라폼 클라우드를 내가 직접 다른 걸로 가입했는데 테라폼 클라우드가 전체 롤을 오심하는 게 허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테넌트의 테라폼 클라우드에서 해당 테넌트로 피해자의 어카운트 권한을 어줌해서 테라폼 클라우드 내에서 뭔가 악성 리소스를 배포한다든지 악성 코드를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마이닝 코드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취약점들이 지금 테라폼 클라우드와 AWS를 연동할 때, 길넷과 AWS를 연동할 때 뭔가 신뢰관계 정책을 너무 넓게 지정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사고들인데요. 이 취약점들은 이제 AWS를 발빠르게 패치를 했지만 저희가 OIDC를 연동할 때는 이런 신뢰관계 정책 또는 허용하는 범위를 잘 조정해야 된다라는 예제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통 이제 과도하게 권한이 부여된 NHI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사람의 권한을 관리하기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노뉴먼 아이덴티티의 특성상 보통 서비스를 연동하거나 어플리케이션에 연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엄청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광범위한 범위의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요거 관련해서 약간 수치적으로 재밌는 점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발간한 스테이터스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 시큐리티 리포트를 보면 애저에서 있는 이제 노뉴먼 아이덴티티의 50%는 슈퍼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어드민 권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5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휴먼 아이덴티티는 애저에 보통 3,4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MS에 따르면. 근데 노뉴먼 아이덴티티는 그것보다 5배 많은 1.7억 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AWS 리포트도 좀 볼만했는데 NHI의 17% 정도는 모든 S3 버킷 데이터 저장소에 접근하고 리스트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휴먼의 아이덴티티도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워크로드에 참고가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권한 관리하는 게 항상 쉽지 않은데요. 노뉴먼 아이덴티티는 특성상 훨씬 더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이제 공급망 공격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오버 프리빌리지로 이야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서클 CI가 이제 23년도 1월 달에 한번 전체 시크릿 키, 그 고객들의 서클 CI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환경 변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객이 피해를 봤던 케이스들은 GitHub 키를 통해서 뭔가 서클 CI하고 연동하고 CI/CD 파이프라인을 연동하게 되는데 GitHub의 토큰이 너무 과하게 권한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 소스 코드가 유출되는 사고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당 서클 CI에 올라가 있는 GitHub 토큰은 특정한 레포지토리에만 접근할 수 있다든지 특정한 그룹으로 되어 있는 레포지토리에만 접근을 할 수 있었다면 피해가 광범위하게 커지진 않았을 텐데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서클 CI가 유출당한 거는 이제 사고니까 어쩔 수 없지만 GitHub 토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권한을 부여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사태가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 이제 볼 시작점은 인시큐어한 클라우드 배포 환경이 됩니다. 네, 배포 환경 설정이 됩니다. 보통 이제 클라우드를 쓰시는 이제 조직에서는 CI/CD 파이프라인을 일반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CI/CD 파이프라인 내에 하드코드된 시크릿이나 아니면 잘못되어 있는 구성을 통해서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신에 공격자가 이런 인시큐어한 이제 디플로이먼트 컨피규레이션을 보는 게 좀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조직 내에 접근하는 권한을 먼저 획득하거나 소스 코드를 먼저 탈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발견 가능, 이게 공격자 입장으로는 발견 가능하고 실제 익스플로이트까지 하는데 엄청 오래된 시간이 걸립니다. 대신에 이제 구성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률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파이프라인에 하드코드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32% 정도의 사고 발생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파급력은 아까 말씀드린 오버 프리빌리지드 되어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파이프라인 내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API 키나 시크릿 키는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를 배포할 때 AWS S3에 배포를 하게 되는데 그럼 S3에 대한 풀 컨트롤 권한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발견 가능성은 어렵지만 한번 이제 취약점이 트리거가 되거나 한번 유출이 되게 되면 공격자 입장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취약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잘못된 구성을 하지 말라고 이제 AWS는 이제 키를 이제 발급하는 걸 최대한 이제 미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OIDC 연동 방식에서도 이런 어디언스를 이제 제한을 시켜서 하는 패치를 진행할 정도로 연동할 때 키를 최대한 쓰지 말고 웹 아이덴티티나 OIDC를 통해서 연동해라라는 가이드를 계속 주면서 이런 잘못된 설정 구성 오류를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32% 정도의 조직에서는 시크릿 키를 발급받고 하드코드 되는 패턴을 계속 사용하면서 안티 패턴을 계속 사용하면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약간 CI/CD 로그상 확인이 된다든지 하는 패턴들이 이런 코드로 구성이 되면 나올 수 있는데요. 이제 화면에 이제 동그랗게 표기가 된 것처럼 뭔가 이제 환경 변수에 저장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코드를 적었다고 하지만 CI/CD를 배포할 때 로그상 뭔가 확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저 변수에 접근 가능한 유저의 권한 상승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피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볼 지적점은 장기적으로 살아있는 시크릿, 인증 정보인데요. 저희가 휴먼의 아이덴티티에서 가장 많이 첨부가 되는 게 아이디와 패스워드인데, 패스워드 변경 주기를 보통 이제 고지하는 경우가 많았죠. 저희가 90일에 한번 패스워드를 변경하라, 6개월에 한번 변경하라,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시크릿은 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볼 수 있고, 다수의 접근자를 가질 수 있고, 또는 개발팀이, 전체 한 팀이 접근을 가능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자격증명, 시크릿은 조금 더 휴먼의 아이덴티티가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사들의 레포트를 좀 보면 좀 재밌는데 46% 정도는 AWS 클라우드의 46%는 장기적으로 자격 증명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중이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60% 정도는 1년 이상 사용되는 비율이 많았습니다. 주요 CSP라고 하면 이제 AWS, Azure, 이제 GCP 이렇게 되는데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51% 정도의 조직에서는 이런 시크릿 키, 자격 증명, 노니먼 아이덴티티의 순환 주기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SSL, TLS 인증서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60일 안에 교체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동일한 이제 관점으로 시크릿 키, 노니먼 아이덴티티도 빠르게 빠르게 교체하는 순환 주기를 챙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볼만한 사례인데 이제 레빗이라고 하는 레빗 아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온디바이스 AI를 만들었던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약간 조그만한 기기 같은 건데 이렇게 생긴 기기거든요. 이렇게 생긴 기기인데 레빗이 이제 데이터 이제 펌웨어를 뜯어보니까 안에 여러 가지 액세스 키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음성을 녹음하고 이제 공유하고 이제 뭔가 머신러닝에 쓸 수 있는 사스인 뭐 11랩스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샌드그리드라는 API 키가 실제 이 기기 안에 있는 펌웨어에 하드코드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해커가 이제 너네들 이 키가 너무 위험하게 하드코드가 되어 있어 교체를 해야 돼 했는데 이제 레빗 아론을 만든 개발사 측이 우리는 이거를 교체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제 평생 그냥 이 기기를 가진 사용자들은 목소리와 이제 메일의 유출을 이제 어느 정도 감수하고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펌웨어를 개발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엔드 유저한테 API 키가 배포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이렇게 교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아키텍팅 관점이라든지 시크릿 키를 관리하는 관점에서도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자격 증명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제가 좀 묶었는데요. 환경을 이제 격리하는 거랑 NHI 그 자격 증명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 비슷해 보여서 제가 좀 임의로 묶어봤습니다.
이제 노즈만 아이덴티티를 프로덕션 환경이나 뭐 스테이지 환경이나 개발 환경에 관계없이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피해 범위가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안 사고의 확산 원인이 된 경우에 32%가 정도가 약간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약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게 되는데 액세스 키 하나로 이제 개발 환경, 뭐 프로덕션 환경, 스테이지 환경, 운영 환경이 전부 다 접근할 수 있고 EBS 데이터를 바로 접근하고 RDS 데이터를 접근하고 S3를 접근할 수 있는 약간 슈퍼 키 같은 게 되는 거죠. 슈퍼 아이덴티티의 대표적인 예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키들을 환경에 분리 없이 사용하면 자꾸 재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 환경에서 쓰고 개발 환경에서 잘 돌아갔으니까 프로덕션에도 그대로 써야지. 그래서 환경 분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계속 재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 피해 확산 범위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열 번째 패턴인데요. 휴먼이 이제 노뉴먼 아이덴티티를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제 뭐 보통 이제 노뉴먼 아이덴티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를 연동할 때 사용되거나 자동화를 하거나 아니면 기계를 위해서 사용되는 아이덴티티를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서비스 계정인데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게 된 비율은 75%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노뉴먼 아이덴티티도 있거든요, 이게. AWS IAM에서 개인 어카운트를 발급받아서 나 이거 개인용으로 개발할 때 좀 같이 참고해서 쓸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보안 조직에서는 탐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답변 비율이 32% 정도가 있고요. 아까 다섯 번째 말씀드렸던 프리빌리지드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비율도 2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AWS는 이런 액세스 키들을 발급받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공고하고 있어요. 위에 로컬 코드에서 할 때도 이제 쓰면 이런 패턴으로 사용하면 안 돼.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는 특히 AWS 안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들을 연동할 때는 롤로 사용해야 돼. 서드 파티를 연동할 때는 OIDC나 OAuth로 연동해야 돼. 외부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는 우리 Anywhere라는 서비스를 사용해야 돼.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 있는데 요 other 케이스가 아닌 이상 요새는 액세스 키를 발급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액세스 키를 발급하고 있다. 그래서 CSP의 권장사항을 좀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휴먼의 아이덴티티를 그럼 어떻게 발급받아 사용하는 게 좋냐가 이제 노즈만 아이덴티티 열 번째 취약점에는 이제 보안 조치가 되는데요. AWS는 이제 싱글 사인온을 제공하는 아이덴티티 센터 같은 서비스도 있고 GCP 같은 경우에도 제공하고 있고 애저도 이제 엔트라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휴먼의 아이덴티티는 IDP 프로바이더 같은 걸 이용해서 싱글 사인온을 최대한 활용하고 롤을 이제 세분화해서 사용하고 위한 아이덴티티만 머신을 위해 사용해라 라는 가이드를 이제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사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한 열 번째까지 사례를 좀 봤는데요. 좀 노뉴먼 아이덴티티의 취약점을 좀 정리하고 저희 회사에서도 연구하고 있죠.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든 생각은 결국에는 해커 입장에서는 이 시크릿 키를 한번 발견하게 되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그냥 확 획득한 공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니셜 액세스 하는 과정에서 노뉴먼 아이덴티티를 계속 서치하다가 한 번만 발견하게 되면 사실은 그냥 해커는 그 권한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AWS 스토리지에 접근해서 유출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유출하거나 사실 그냥 다크웹에 바로 올려서 이제 데이터 매매를 하는 경우까지 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있는 노출 범위를 최대한 줄이고 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장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노니멀 아이덴티티 보안도 하고 있고 이제 오아스프에서도 여러 가지 번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혹시나 제 발표에서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 화면에 보이는 뭐 하이 골뱅이 크리미따나요나 아니면 제 개인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의 RSAC에 와 있어서 새벽 3시, 4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횡설수설했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까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질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그 미더비에 뭐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발표자분이나 뭐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주시면 제가 또 정리해서 또 한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네, 다음,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버그바운티 도입 및 운영 101이라는 주제로 샌드보드의 홍성진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버그바운티 도입 및 운영 101 발표를 하게 된 홍성진이고요. 우선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자리 만들어주신 오아스프 서울 챕터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댓글 발표 내용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채팅에 적어주시면 소통하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전달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뭔가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읽고 같이 발표에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은 버그 바운티를 시작하려는 조직을 대상으로 제가 잡고 발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버그 바운티를 이미 하고 계신 조직에서도 뭔가 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나름의 제가 지금 버그 바운티를 쭉 하면서 얻었던 인사이트를 최대한 넣어봤으니까 한번 또 같이 보면서 그리고 또 어떤 저에게 챌린지를 해주실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지금 샌드버드라는 스타트업에서 보안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뭐 이전 회사를 쭉 비롯해서 지금까지 버그 바운티 운영 업무를 단연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애플리케이션 보안, 뎁스옵스, 위험 모델링, 클라우드 보안, 뭐 시큐어 코딩 같은 이런 업무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미로 스쿼시라는 라켓 스포츠를 치고 있는데 스쿼시를 한 4년 쳤고 커피 내리는 걸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커피 내리는 또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취미는 아니긴 한데 가끔 버그 헌팅도 하고 있습니다. 제 집에 세라젬이 있는데 버그 헌팅 해가지고 세라젬을 한 대 샀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버그 헌팅을 하면서 그리고 버그 바운티를 운영하면서 얻었던 내용들을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링크드인 프로필을 왼쪽 밑에 걸어놨으니까 뭔가 발표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 어떤 업무나 커리어에 관한 어떤 커피챗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DM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그 버그 크라우드 팀에서 제가 만들어준 이미지거든요. 만족이 안 되긴 하는데 만들어줘서 여기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 발표에서 다루지 않을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통망법이나 어떠한 법령에 대한 해석에 대한 내용은 없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정 플랫폼을 뭐 단독적으로 홍보하거나 어떤 특정 플랫폼의 비용이 뭐 얼마다 뭐 이런 내용은 또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회사들에서 버그 바운티를 뭐 예산을 얼마 쓰고 있어요. 뭐 거기에 뭐 버그 바운티 하는 인력이 뭐 몇 명 있어요. 뭐 이러한 내용들은 또 담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버그 바운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버그 바운티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시기 전에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총 7가지이고 하나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다들 이제 버그 바운티 너무 이제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버그 바운티에 대해서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버그 바운티는 기본적으로 크라우드 소싱 제도입니다. 그래서 버그를 발견한 어떤 외부의 윤리적인 해커들에게 어떤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제보한 리포트에 따라서 그 취약점들을 제거하면서 기업은 보안성을 올리는 그리고 해커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가는 일종의 윈윈 제도에 기반한 크라우드 소싱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버거 바운티가 어떻게 시작됐나라고 하면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최초의 버그 바운티라고 하는 게 헌터 앤 레디라는 회사에서 자사 OS 제품을 대상으로 시작한 것으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등에게는 이 자동차를 줌으로써 자동차가 폭스바겐 비틀인데 별명이 버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그라는 차를 줌으로써 이 버그 바운티를 최초로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고 일부에서는 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 버그 바운티 사례를 처음으로 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이후에 이제 구글과 같은 빅테크 회사에서 버그 바운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 버그 바운티 제도가 주류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기업들이 쭉 따라서 버그 바운티를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 해커원이나 버그 크라우드와 같은 버그 바운티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이런 빅테크처럼 직접 버그 바운티를 내부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팀들에서도 어떤 일부 내용을 소싱하면서 버그 바운티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버그 바운티 시대가 열렸고요. 이거는 제가 그 달이에게 버그 바운티 시대를 한번 만들어 봐라 포스터로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튼 이 대버그 바운티 시대가 열린 이후에 글로벌 IT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 심지어 정부기관에서도 버그 바운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민간 회사로는 이제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LG 플러스, 토스 등에서 자체적인 버그 바운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자체적인 운영이 좀 어려운 회사들은 키사의 도움을 받아서 버그 바운티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해커원과 비슷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각각 파인더갭과 패치데이 이런 회사들이 버그 바운티를 직접 운영하기 힘든 회사들 에서 버그 바운티 좀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버그 바운티를 이제 운영하고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내용이 버그 바운티의 목적인데요. 이제 버그 바운티에 대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이게 이제 온라인 발표의 어려운 점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버그 바운티 목적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버는 거, 하는 사람들, 그쵸. 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거고, 이제 기업들은, 쉽게 찾기 어려운 취약점을 발견하는 거, 잠재적인 취약점을 발견하는 거,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버그 바운티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기업에서 버그 바운티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투자 대비 더 많은 보안 이점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돈을 이용해서 해커들을 고용하거나 모이해킹을 하거나 그런 게 만약에 더 효과적인 보안 이점을 발휘한다면 당연히 버그 바운티 안 하겠죠. 그냥 그 뭐 모이해킹 하거나 내부 인력을 더 늘리거나 그런 행동들을 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버그 바운티는 투자 대비 가장 많은 보안 이점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버그 바운티의 장점만 있느냐?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걸 레버리지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단점도 고려를 해야겠죠. 레버리지가 크면 클수록 단점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버그 바운티가 갖고 있는 장점과 좀 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장점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고 제가 생각하는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버그 바운티 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버그 바운티 장점은 많은 분들이 말해주셨던 비용입니다. 그래서 버그 바운티를 통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당연히 사고 수습 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버그 바운티 예산으로 그 회사의 시가총액 전체 대비 0.1% 미만의 비용으로 버그 바운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0.1%가 어떤 회사는 0.0001%고 어떤 회사는 0.005%고 이렇게 시가총액 대비 0.01% 미만의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버그 바운티로 주가를 1%만 방어할 수 있으면 버그 바운티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비용적 이점이 있다는 사실이 되겠죠. 물론 뭐 버그 바운티를 한다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비용적인 이점이 충분히 있다는 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지속성입니다. 이제 버그 바운티랑 좀 많이 비교되는 게 이제 모의 해킹인데, 이제 모의 해킹은 아무래도 주어진 기간에 단발적으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제품이 변화할 때마다 모의 해킹을 이제 외부에 받아보기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근데 버그 바운티는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계속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변화할 때마다 제품의 검토를 받아볼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아가서 우리 제품이 바뀌었으니까 프로모션 해요. 돈 더 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이제 이벤트도 할 수 있죠. 그런 지속적인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보던 코드 또 보고 보던 제품 또 보고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가 필요한 경우가 좀 존재를 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생각들이 갇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 버그 바운티 장점은 우리 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제품들을 검토해보고
취약점이 있어요. 아니면 이런 게 뭐 보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는 이제 인사이트를 외부적으로 얻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또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고도 조직의 어떤 활기찬 변화를 좀 추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조직 내부의 성장을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사회 기여입니다. 이제 버그 바운티를 통해서 보안 엔지니어로 성장하려는 주니어 분들께 어떤 공부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안 취약점을 나쁜 곳에 안 써먹고 기업에 제보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 분들을 조금 더 이제 양지에 붙잡아둘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기여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이제 홍보입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보안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우리 버그 바운티 하고 있어요. 다른 회사는 안 하는데 저희는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보여줄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가 그만큼 보안에 자신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 제품이 B2C가 아니라 B2B를 하는 회사라면 우리 B2B 회사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좀 더 이런 우린 보안에 장점이 있어요 라는 거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인재 유치입니다. 버그 바운티를 이제 받다 보면 지속적으로 좋은 버그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 채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채용을 하는 그런 장점의 그런 도구로 버그 바운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보험료 감소인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사이버 보험이 아직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버그 바운티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보험료가 좀 감소되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7개의 장점을 나열해 봤는데 아마 제가 나열한 것 외에도 충분히 많은 장점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보고 이번에는 단점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레버리지가 큰 상품일수록 단점이 이제 크기 마련이죠. 그 버그 바운티 첫 번째 단점은 내부 리소스 증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그 바운티를 운영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리소스, 휴먼 리소스든 예산이든 어, 아니면 휴먼 감정 리소스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만약에 플랫폼을 외부에 맡기지 않고 직접 만약에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기획부터 개발까지 운영까지 여기에 관한 리소스가 발생할 거고, 그리고 리포트가 들어온다면 그것 또한 떤 리포트인지 읽어보고 그게 이제 맞는 리포트인지 틀린 리포트인지 검사해야 되는 그런 리소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보자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엔지니어들에게는 꽤나 큰 리소스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그 바운티를 했을 때 내부 리소스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염두를 해두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보험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보고 있고, 버그 바운티도 이런 보험들이 그런 걸 요구를 한다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취약점이 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발생하냐면 이제 버그 바운티를 하는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쉽고 빠르게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아무래도 가장 먼저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으로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쉽게 자동화할 수 있고 그런 쉽게 리포트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찾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좀 쉬운 리포트가 계속 발생을 한다면 계속 그런 리포트만 들어온다면 그거를 처리하는 내부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그 내부 리소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단점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염려해야 되는 부분은 서비스 가용성 침해입니다. 그래서 버거원티를 운영하다가 제보자들이 그 어떠한 규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뭐 별도의 테스트 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서 하지 않고 뭐 리얼 페이지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서비스 가용성이 침해된다면 그거에 대한 예방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좀 해둬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법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버그헌터가 서비스 가용성을 침해한다면 저희는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준비를 해놓고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두해야 되는 단점은 이제 평판 부분입니다. 이제 버그 바운티가 윈윈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루즈가 된다면 제보자들이 회사를 이제 안 좋게 평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그 과거에 Y사에서는 어떤 되게 그 쉬운 취약점들에서 되게 돈을 안 주고 어떤 스웨그 티셔츠 한 장만 주면서 그 취약점을 티셔츠 한 장과 이제 맞먹어 버리는 그런 식으로 버거 바운티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이제 제보자들이 그 기업에 대한 신뢰를 잃고 버거 바운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문제로도 이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그 유사에서는 외부 공격 사례를 우리 버그 바운티로 이거 처리해 줄 테니까 그냥 이거 그 외부에 팔지 말고 우리에게 그냥 버그 바운티로 했던 걸로 해 하고 이렇게 좀 유혹을 해서 그 내용이 이제 발각이 되면서 이제 CISO가 법적인 이제 절퇴를 받았던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네. 장점과 단점 내용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개인적으로 버그 바운티는 장점이 조금 더 많다. 그래서 저는 버그 바운티 하는 거를 굉장히 강력히 권장을 하면서 버그 바운티 이제 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다루기 앞서서 이 버그 바운티 참여자 통계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버그 바운티를 참여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사람들은 이제 개발도상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제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돈이 그 나라에서 직접 자기가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버그 바운티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버그 바운티를 풀타임으로 한다면 아마 꽤나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능력이 뭐 당연히 된다면 그걸로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게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쉽지 않고 버그가 안 찾아졌을 때 그 압박 같은 게 굉장히 크겠죠.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좀 쉬운 버그들을 뭐 일주일에 하나만 찾아도 어떤 그 자기 생계를 이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나라에서 많이 시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버그 바운티를 시행한다면 이러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에게 리포트를 받거나 그렇다면 뭐 언어적인 문제도 당연히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여자들의 나이인데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말로 MZ 세대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빠르게 제보하면 돈 빨리 나오고 그리고 상태 빨리빨리 바꿔주고 그리고 뭐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그 바운티를 도입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5가지 프로세스를 제가 나눠 봤고요. 이걸 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하면 버그 바운티를 도입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좀 말이 좀 길어질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는 글을 엄청 적어놨거든요. 지금도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하나씩 보면서 뭘 준비해야, 요 5가지에 뭘 준비해야 버그 바운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목표와 범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 해당 단계에서는 우리 조직이 버그 바운티를 통해서 어떤 걸 이루고 싶은지 명확한 목표를 정의해야 되고요.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목표인데요. 각 조직별로 이 버그 바운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아마 다를 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팀들은 우리는 취약점을 단순히 줄이고 싶어. 아니면 어떤 조직은 우리는 좀 심각한 취약점을 찾고 싶어. 아니면 어떤 팀들은 우리는 그냥 버그 바운티 좀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서 뭐 보험료도 깎아 먹고 우리 회사 조금 보안 신경 쓰고 싶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다들 이제 이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처음에 도입할 때 어떤 목표를 맞출 건지 팀에서 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거를 추적 가능한 좀 지표로 만들어서 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뒷부분에 이제 예산 부분이 나올 텐데, 우리가 버그 바운티를 통해서 우리 목표에 다가가고 있으니까 예산을 뭐 늘려줘, 아니면 뭐 못하고 있으니까 줄여야 될 것 같아, 이러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각 조직에서 버그 바운티로 뭘 얻고 싶은지 목표를 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목표에 따라서 프로그램 구조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버거바운티 대상입니다. 이제 버거바운티를 통해서 어떠한 이제 제품의 보안성을 높이고 싶은지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정의하지 않고 풀어둔다면 이제 버그 헌터들은 정말로 다양한 모든 부분에 리포트를 이제 접수를 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리포트를 이제 드롭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고민해봐야 되는 게 제외해야 할 취약점 종류입니다. 이것도 이제 목표랑 좀 일치하는데요. 만약에 우리는 정말 어려운 취약점, 크리티컬한 취약점만 받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떤 미티게이션이 굳이 필요 없는 그런 취약점들은 우리 제외를 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전에 조금 고민을 해둬야 리포트가 나중에 막 쏟아졌을 때 좀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남용이 된다면 이제 제보자가 여기 서비스는 뭐만 하면 다 제외시켜 버리네 라는 생각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남용이 되면 또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정해둬야 되는 건 버그 바운티 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스트 페이지에만 버그 바운티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테스트 계정을 우리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주는 계정을 써야지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헤더에 이런 값들을 넣어야지만 버그 바운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버그 헌터들을 일반 유저랑 분리해서 어, 구분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뭐 싫다면 우린 그냥 리얼에 하세요. 우리가 다 책임질게요. 라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 방식인데요. 요거는 무조건 버그 바운티라는 거를 할 때 자체 플랫폼을 만들거나 대행하는 플랫폼을 꼭 쓸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었고요. 이메일로 접수받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 조금 그 큰 규모의 빅테크에서는 자체 플랫폼을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우린 돈을 좀 쓰더라도 좀 심리스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대행 플랫폼을 쓰는 방법도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목표와 범위 확립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은 이제 내부 자원 확보 및 동의 이야기입니다. 이 버그 바운티는 보안팀에서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단독적으로 이제 시행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팀의 도움이 필요를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C레벨의 동의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리포트가 들어왔을 때 개발자들에게 어떻게 전파할 건지, 어떠한 SL을 가지고 우리는 이 리포트를 처리할 건지, 이런 합의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미 확보해야 되는 자원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예산입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돈이 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무조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시가총액의 0.1% 미만의 예산으로 포상금을 이제 그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부 플랫폼을 사용하신다면 해당 예산도 미리 책정이 돼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입니다. 이제 버그 바운티를 한다는 내용이 당연히 내부 기술 조직들에게 전파가 돼야 되고, 이에 따른 업무량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아무래도 내부에서 발견한 취약점들보다 외부에서 발생한 취약점이 조금 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취약점들을 제 시간에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SLA들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 대비 및 법적 문제 대비입니다. 이제 만약에 버그 헌터가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를 할 건지, 만약에 회사에 법무팀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가 발생한다면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 내부에 인프라팀이 있다면 인프라팀과 충분히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취약점 공개 여부입니다. 버그 헌터들이
버그를 찾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를 이제 넣고 보면 명예입니다. 그래서 이 버그를 공개함으로써 자기들이 좋은 버그를 찾을 수 있고 좋은 이제 엔지니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취약점 공개 여부를 이제 버그헌터들이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다룰 건지 팀 내부의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내부 자원 및 뭐였죠? 자원 확보 및 동의 이야기였고요. 다음은 이제 돈 이야기입니다. 버그헌터들의 가장 유력한 인센티브가 돈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내부적으로 결정해 두는 게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의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예산입니다. 예산에서 우리 전체 예산을 받았는 거를 전부 다 보상금에 쓸 수는 없잖아요. 어떤 운영 비용에 보상금이 예산이 쓰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 얼마를 보상금에 쓸 건지, 매년 몇 퍼센트를 보상금에 쓸 건지, 그리고 그게 남는다면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돈으로 뭔가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뭔가 스웨그라고 불리는 일종의 굿즈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제보자들의 마음을 사는데 쓴다든지, 그러면 스웨그에 얼마를 쓸 건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가끔은 이제 취약점을 제보했는데 돈을 못 준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의 로고가 박힌 티셔츠를 받고 나면 조금 마음이 풀리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또 버그 바운티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취약점 개수를 줄이는 데 쓸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낮은 등급의 취약점에도 보상금을 많이 부여해야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비싼, 어렵고 내부적으로 찾기도 어려웠던 그런 버그들을 돈을 많이 줄 거야. 그런 버그들을 좀 더 높게 쳐줄 거야. 라고 하면, 크리티컬에 해당하는 뭐 P1, P0 이런 등급의 취약점에 좀 더 돈을 많이 주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취약점 등급별로 보상금을 어떻게 부여할 건지, 그리고 이 금액들이 웹페이지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제보자들은 여기는 돈을 이렇게 많이 주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제보를 할 거야. 이런 또 제보자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설계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보상금 지급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보상금을 제보자에게 줄 건데, 어떻게 줄 건지, 뭐 송금을 할 건지, 아니면 뭐 게임 머니, 우리가 게임 회사라서 게임 머니로 줄 건지, 아니면 뭐 우리가 코인 회사라서 코인으로 줄 건지, 이런 방법들이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지급할 때 어떠한 주기로 줄 건지, 아니면 어떠한 뭐 서류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에는 역시나 외국인이 제보한다는 것도 충분히 가정이 되어야 돼서, 외국인이 제보했을 때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고민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세금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금을 처리해야 된다면 세금 부분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송금인데요. 이제 보상금을 어떻게 줄지, 어떤 방법으로 줄지 다 정해졌다면 실제로 송금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죠. 송금을 뭐 은행으로 할 거면 우리 보안팀이 직접 계좌에다가 돈을 쏠 건지, 아니면 뭐 재무팀이 쏠 건지, 이런 프로세스도 내부적으로 이제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가 걸릴지도 이제 충분히 내부적으로 예상이 되어야 되고, 그 예상 시간을 제보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버그 바운티의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없다면 제보자는 흥미를 계속 잃기 때문에 제보를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보상 구조 이야기였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취약점 처리 프로세스입니다. 취약점이 실제로 외부자에게 접수가 되었고, 그거를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거야 라는 부분을 여기서 좀 결정을 해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어떤 담당자가 그 취약점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이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온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온콜이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서비스별로 보안 담당자가 나눠져 있다면 서비스별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는 이 버그 바운티라는 거를 우리 회사 제품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쓸 거야. 그래서 온보딩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온보딩 하는 사람이 이 새로운 취약점을 가져가서 어떤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결정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되게 어떤 특정한 나라의 방법으로 공평하게 하나씩 가져가는 방법도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로 이제 또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런북입니다. 이 런북은 이 리포트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이 취약점 상태가 바뀌었을 때 어떤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정의된,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들을 정의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이드가 있어야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취약점을 처리하기 때문에 제보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뭔가 체계화가 되어 있구나, 여기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좀 경험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런북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중요하다 생각해서 뽑아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버그 바운티를 제보하는 유저들이 쓰는 리포트를 개발팀에 직접 전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였고요. 이게 대부분 이제 우리 보안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버프 스위트 이런 것도 쓸 줄 알고, 패킷을 HTTP 패킷이 그대로 있다면 HTTP 패킷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능력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개발팀에서는 그게 상대적으로 그런 능력들이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해커들이 전달하는 버프 스위트 스크린샷, HTTP 1.1 프로토콜, 호스트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그대로 전달하면 개발자분들이 대부분 수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처리 단계에서 요거를 개발팀이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문서로 바꿀 수 있는지 충분히 내부적으로 고민이 돼야 되고요. 제가 이건 좀 실제로 해본 건 아닌데, LLM 같은 걸 좀 활용을 하면 그 부분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만 좀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자동화입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한데, 제보자의 리포트가 들어왔고, 그 리포트가 우리 팀 내부에 지라든 버그를 관리할 수 있는 어느 플랫폼에 등록이 됐으면 제보자의 리포트 상태가 제보됨, 승낙됨 이런 걸로 자동으로 바뀐다든지, 그리고 우리 시스템에 있는 버그가 수정이 돼서 배포가 됐으면 제보자에게 이거는 패치됨, 이렇게 자동으로 모든 상태들이 연동이 돼야지 제보자들이 이 회사는 좀 더 투명하게 이 상황을 빠르게 공유하는구나, 뭔가 내가 기다리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구나 라고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 우리 내부 시스템과 제보하는 시스템의 어떤 일관적인 그 연동이 되어 있는 게 되게 제보자들이 느끼기에 되게 뭔가 신뢰감이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동화를 해두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취약점 평가지인데, 이 취약점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내부적으로 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취약점 난이도로 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위험도로 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 보고서 품질로 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취약점의 어떤 클래스들을 보고, 이 클래스는 예를 들면 SQL 인젝션은 이건 P1 버그야,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의해 놓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게 2배, 3배 높아진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어떤 우리가 취약점을 평가할 명확한 평가지를 내부적으로 들고 있어야지만 제보자들에게 이거 왜 마이너 버그예요?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해야지만 그분들이 납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취약점 평가지를 만들어 두는 건 또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건 답변지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어떤 제보자가 들어왔을 때 제보를 했으면 어떤 식으로 말하고, 수정이 되었으면 어떤 식으로 말하고, 그다음에 돈이 송금이 되었으면 송금이 되었다고 말하는, 이런 답변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떤 이게 너무 들쭉날쭉해버리면 제보자가 그쪽에서 어떤 신뢰감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템플릿화 해두고 활용을 하는 게 제보자들에게 일관적인 경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 저희 얼마 예산 쓸지, 취약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지, 그 내부 이해 관계자들 다 이제
어느 정도 동의가 되었고 이제 출시를 할 이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항상 놓치기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저희는 다 엔지니어로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고 이런 홍보나 뭐 마케팅 부분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 만들어둔 그 네 가지를 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우리 버그 바운티가 제대로 출시가 됐지만 홍보가 잘 안 된다면 아무래도 저희에게도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출시 단계에서 고민해 볼 거는 저희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작게 시작할 건지 크게 시작할 건지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뭐 작게 시작하는 방법은 어떤 뭐 특정한 해커들을 뽑아서 너희들 우리 버그 바운티 해봐 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메일 같은 걸로 시작해서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니까 해커들의 관심사가 좀 떨어지니 그렇게 작게 시작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크게 시작하는 방법은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에 돈을 많이 주고 우리 플랫폼 홍보해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크게 시작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출시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이제 내부 점검을 한번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점검을 각 회사 프로세스에 맞게 점검을 쭉 하고 계시겠지만 또 한 번 또 보면 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출시 전에 한번 점검을 함으로써 비용을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 전 점검을 내부 점검 한번 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홍보 부분인데, 요거는 뭐 사실 정답이 없지만, 우리 각 버그 바운티를 하는 팀에서 최소한 홍보는 우리가 어떻게 신경 쓰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예를 들면 플랫폼을 쓴다면, 플랫폼 제공자와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 플랫폼을 뭐 1페이지에 올려줘. 아니면 우리 플랫폼 내용 가지고 블로그에 글을 써줘.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회사에 마케팅 팀이 있다면 마케팅 팀을 좀 이용해서 우리 버그바운티 플랫폼을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꾸준히 신경을 써야지 새로운 버그헌터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그리고 그 버그헌터들이 또 여기서 좋은 경험을 해서 너도 한번 해봐 이런 또 바이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홍보 부분도 각 팀에서 중요한 꼭지로 잡아놓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효과 측정인데 결국에 이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우리는 잘 쓰고 있어요 라는 거를 꾸준히 측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취약점이 정말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버그 헌팅을 하는 유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버그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각자 내부적으로 우리 목표에 맞게 어떻게 측정할 건지 측정 지표를 정해놓고 계속 꾸준히 측정을 하시는 게 이제 윗사람 분들께, 윗분들께 어떤 우리 예산을 좀 더 추가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출시 후에 우리가 계속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버그 바운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5가지 내용이었고요. 이제 제가 버그 바운티 하면서 자주 만났던 문제에 대해서 좀 풀어보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이제 버그 바운티를 해보면, 그리고 버그 바운티를 운영해보면, 아무래도 내부자가 갖고 있는 정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제보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내부자는, 송금 처리되고 있고, 뭐, 취약점 개발자가 패치하고 있고, 이런 거 다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내부자로 있으면 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외부자 입장에서는 뭔가 되고 있는 게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화나 아니면 어떤 보트를 만들어서 뭐 일주일 동안 댓글이 없었다면 어떤 걸 업데이트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보자의 만족도가 좀 높아질 수 있게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금액이 정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정했다라는 걸 이제 밝혀주면 제보자 입장에서는 여기는 되게 투명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네, 버그 바운티가 아무래도 이러한 어떤 내부적으로 이걸 해줄 사람이 없다면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외부에 아예 맡겨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그 바운티 플랫폼들이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리포트도 다 평가해주고 그리고 리포트가 이상한 것들 다 이제
튕겨주고 그런 것들 다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린 돈으로 다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면 외부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자주 만나는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기대치의 상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크리티컬 버그인데 이제 담당자가 생각하기에는 뭐 미디움 버그야. 이렇게 하면 서로의 기대치가 상이되기 때문에 불만들이 생기게 되죠.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평가표를 우리가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이 취약점을 이제 마이너로 아니면 메이저로 한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이러한 지표 때문에 이게 우린 낮게 평가했어. 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인정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치가 상이되는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함으로써 좀 메꿔가는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송금 시간인데 요거는 아무래도 송금 시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의 좀 장점이 송금 시간을 조금 아무래도 당겨올 수 있다는 방법들이 이제 장점으로 많이 꼽히긴 하는데요. 그래서 느리면 느릴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고 빠르면 빠를수록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빠른 송금을 하면 좋은 점이 해커들이 플랫폼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내가 어제 찾던 버그를 오늘 또 이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리텐션을 높일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송금 시간은 아무래도 빠르면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요구받는 게 취약점 공개 여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보자는 이런 게 자기 커리어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취약점을 되게 공개하고 싶어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게 아직까지는 많이들 이제 허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어떤 기업의 이미지 타격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로 보면 많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패치가 되고 아니면 그냥 120일이 지나버리면 공개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 한국 내부에서도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취약점 공개가 되면 그거를 리포트를 읽고 아, 이 회사는 이런 버그가 있었네. 나도 한번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유저의 또 리텐션을 높일 수 있는 리텐션이라 새로운 유저의 또 도입을 새로운 유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비판도 이제 간혹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보자가 안 좋은 경험을 하면 이제 트위터에 이 회사 버그 바운티 제대로 안 하고 있네. 뭐 이렇게 뭐 나는 버그라고 제보했는데 버그가 아니래. 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도 내부적으로 좀 이뮨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마인드셋이나 아니면 그런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염두하셔야 되고 이것도 아마 플랫폼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플랫폼을 좀 쓰고 있다면 플랫폼 계정을 아무래도 이제 읽고 싶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을 통해서 접수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좀 덜 하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가 이제 담당자도 사람이고 제보자도 고객이야.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취약점을 제보하다 보면 우리 모니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버거바운티 플랫폼이나 아니면 뭐 이메일이든 그런 곳에 실명과 자신의 얼굴을 좀 박아 넣으면 그들도 아 여기 사람이 대하고 있는 나를 그래서 조금 더 그 인간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좀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담당자들이 좀 관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제보자도 결국에 우리 플랫폼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고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가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 발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버그 바운티 참 좋으니까 마른 조직에서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꼭 이렇게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시작하는 거 말고도 짧게 시작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러한 방법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약으로 그 20장짜리 발표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버그 바운티는 이제 제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주면서 기업의 보안성을 높이는 제도이고요. 이 버그 바운티를 하기 전에 내부팀의 목표와 범위 그리고 보상 정책들, 내부 프로세스들 좀 철저한 내부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 쓰이는 그런 예산 외에도 내부적으로 증가하는 리소스들 충분히 염두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 워크로드 당연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서 이제 받는 감정적인 스트레스도 분명히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제보자와 담당자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서로 마련돼야지 이 버그 바운티를 하는 사람들도 만족하고 그리고 버그 바운티 참여하는 사람들도 만족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발표 자료는 제가 공유를 어떻게 드리면 될지 모르겠는데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질문 있으시면 채팅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 링크드인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그 발표 자료들은 저희가 그 발표자분들한테 받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공유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공유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저희 그 워스포 홈페이지에 거기서 저희 설 챕터 쪽에서 그 내용들을 같이 해서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예정이니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도 있으시면 그 뭐 발표자분께 직접 뭐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 뭐 미더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거나 뭐 이렇게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뭐 저희가 뭐 이번에 이렇게 또 뭐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준비했는데요. 다음에도 뭐 이러한 비슷한 형태로 해서 또 세미나를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LMS 관련된 탑10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그 한국어 번역이 공식적으로 오픈이 되고 하면 그때 한 번 더 이런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아마도 그때 이후에 뭐 보고 지나고 나면 아마도 이제 뭐 탑10 2025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같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어, 참고적으로 저희 뭐 그 지금 현재 워스프 챕터에서 이렇게 뭐 좀 활동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요. 같이 이렇게 활동들을 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뭐 저에게 연락 주시면 또 이렇게 뭐 같이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좀 마련하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아쉽게도 뭐 저희 그 아시겠지만 워스프는 그 비영리 재단이다 보니까 뭐 어디서 돈이 나오거나 이런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여러분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한 만큼 또 이렇게 워스트에서 만든 자료들이 상당히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사실 바람 말씀드리고 다음에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공식적인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